25년 전 버린 딸이 건물주 되자 나타난 친엄마의 소름 돋는 한마디. 자식이 잘 살면 부모를 거두는 건 천령 아니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동안 애미 못 보고 산 세월 보상해야지. 아빠가 정말 싫어. 엄마가 왜 도망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이 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천륜이라는 단어 아래 우리는 서로를 보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름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가족이란 내 몸보다 귀한 존재이면서도 때론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드는 시린 이름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지바람 날리는 공사판에서 시작된 한 부녀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입니다. 핏덩이 딸을 업고 비계 위를 오르내려야 했던 한 아버지의 지독한 헌신, 그리고 25년 만에 나타나 내가 너를 낳았다며 천륜을 내세우는 한 여인의 뻔뻔한 요구. 과연 진짜 가족의 의미는 피 한 방울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흘린 눈물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말합니다. 나를 키운 건 엄마의 품이 아니라 아빠의 거친 손마디와 흙먼지 섞인 눈치밥이었다고요. 가슴 먹먹한 고생담부터 손에 땀을 쥐는 통쾌한 반격까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 기적 같은 실화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긴 호흡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햇살 아래 엄마가 깎아주던 사과 향기인가요? 아니면 아빠의 든든한 등에 업혀가던 골목길의 풍경인가요? 불행히도 제 인생의 첫 페이지는 그런 향긋한 냄새나 따뜻한 촉감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의 첫 장을 들추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건 매캐한 시멘트 가루 냄새입니다. 그리고 살갗을 태울 듯 내리쬐던 뙤약볕, 마지막으로 귓가를 울리던 무자비한 망치 소리와 기계음들. 그것이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배운 풍경이었습니다. 남들은 백일잔치를 한다며 예쁜 옷을 입히고 금반지를 끼워줄 때 제 친엄마라는 여자는 저와 아빠를 버렸습니다. 아니,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막노동을 하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아둔 낡은 장롱 속 비상금과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금가락지까지 싹싹 긁어 도망을 갔습니다. 돈 많은 아저씨의 외제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100일도 안 된 핏덩이 딸과 부빌 언덕 하나 없는 무능한 남편을 쓰레기처럼 내던진 것이죠. 아빠는 고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댈 부모도 의지할 형제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저를 포대기에 싸서 가슴에 품고 다시 그 먼지 날리는 공사판으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등에 업고 높다란 비계 위를 올랐습니다. 안전모를 쓴 아빠의 등 뒤에서 저는 칭얼거렸고 아빠는 떨어질세라 포대기를 더 꽉 조여매며 벽돌을 날랐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보게 김씨, 미쳤나? 저 애를 저러다 떨어뜨리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가 어린이집이야? 현장 소장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그 애 치워.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당장 안 나가면 오늘 일당 없어. 그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건장하던 우리 아빠는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빠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소장님 제발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저 구석 합판 위에 애를 눕혀두겠습니다.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게 하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우유 살 돈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공사 현장 구석 굴러다니는 합판 조각 몇 장을 겹쳐 만든 임시 침대 위에 눕혀졌습니다. 아빠는 혹여나 제 눈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갈까봐 본인의 땀에 젖어 쉰내가 나는 낡은 난방을 벗어 제 얼굴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빠는 뙤약볕 아래서 망치질을 하고 저는 그 투박한 망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시멘트 먼지를 마시며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 제가 자지러지게 울면 아빠는 젖병 대신 설탕물을 가득 채운 약통을 제 입에 물렸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 설탕물을 먹이던 아빠의 눈물이 제 뺨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설탕물보다 더 짠맛이 났습니다. 아빠는 제 입술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딸. 애비가 못나서 너한테 흙먼지만 먹이는구나. 아빠가 도저히 현장에 저를 데려갈 수 없는 날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께 저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아빠는 퇴근길에 얻어온 빵 한 봉지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가며 아주머니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염치 없지만 우리 애 밥 한 술만 부탁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던 아빠의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치라는 걸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남의 집 밥상은 참으로 높고도 험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며 소시지를 남길 때 저는 그 소시지에 젓가락을 가져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많이 먹어라 하셨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한숨 섞인 속삭임은 제 귀를 찢어놓았습니다. 애고 애미 없는 자식이라 그런지 개걸스럽게도 먹네. 제 아빠는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도 모른 채 씹어 삼켰습니다. 혹여나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면 내일은 아빠가 나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나가지 못할까 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설탕물을 먹어야 할까 봐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일을 나갔고 저는 맡겨진 집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데 비가 오니 하늘이 온통 핏빛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을까? 엄마는 지금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까? 왜 나를 이 먼지 구덩이에 두고 간 걸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증오였습니다.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한 증오, 그리고 나를 위해 굽신거리는 아빠를 가난하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가난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빠는 죄인이 아닌데 저 때문에 평생을 고개 숙인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학교에 가는 날 생전 처음 보는 새 옷과 가방을 사오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싼 물건이었지만 아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우리 딸도 학생이네라고 환하게 웃으셨죠. 하지만 그 웃음은 교문에 들어선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난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냄새와 같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 아빠의 작업복에서 밴 퀴퀴한 땀 냄새. 아이들은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아냈습니다. 야, 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너 집 어디야? 얘네 아빠 노가다 한대. 어저께 우리 엄마가 봤어. 아이들의 순진한 잔인함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매달 찾아오는 육성회비 납부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듣는 앞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너 이번 달도 밀렸네. 아빠한테 이번 주까진 꼭 가져오라고 해. 알겠니? 그때 쏟아지던 아이들의 비웃음과 멸시의 시선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운 건 나를 버린 엄마도 나를 놀리는 아이들도 아닌 바로 가난 그 자체라고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교문 앞을 마중 나온 엄마들과 알록달록한 우산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엄마의 손을 잡고 하하호호 떠나갈 때 저는 낡은 가방을 머리에 이고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흙탕물을 튀기며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낡은 안전모를 손에 든 채 헐떡거리는 사람.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진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에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많이 기다렸지? 아빠가 일이 늦게 끝나서 이거 배고플까봐 사왔어.
아빠가 내민 비닐봉지 속에는 눅눅하게 젖은 소보로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뭐야? 완전 거지 같아. 쉬, 지영이네 아빠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내민 그 빵 봉지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누가 이런 거 사오래? 우산이나 가져오지 왜 이런 꼴로 와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 아빠가 정말 싫어. 엄마가 왜 도망갔는지 알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칼 같은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이내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빗물에 젖어 흙탕물이 묻은 그 빵 봉지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적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거실에서 홀로 소주를 들이켜며 밤새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을 쥐어짜듯 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우리 집에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던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빠는 떨어지는 자재로부터 동료를 밀쳐내고 본인이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수술비는커녕 당장 입원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던 아빠의 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고통보다 제 학원비, 제 급식비를 걱정하셨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금방 일어나마. 조금만 참아줘. 아빠가 미안하다. 너 공부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절고 못에 찔린 상처가 가득한 굳은 살로 딱딱해진 그 손. 그 손은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망치질해온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때 내가 했던 말 다 진심 아니야. 아빠 잘못 없어. 우리 같이 살자. 제발 아프지 마. 아빠는 다친 다리를 끌고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빠는 절뚝거리는 다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시 안전모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아빠의 사투였습니다. 딸 하나만큼은 가난이라는 늪에서 건져내겠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은 종종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빠의 헌신은 무너져가는 공사판의 먼지 속에서 그리고 매일 밤 절뚝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삼키던 신음소리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아빠의 절뚝거리는 다리와 굳은 살 박인 손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소장으로 일하던 현장의 시행사 회장님이 아빠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남들은 자재를 빼돌리고 인건비를 부풀려 제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할 때 우리 아빠는 단 한 번도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살 집이라 생각하면 벽돌 하나 허투루 놓을 수 없다. 아빠가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은 아빠에게 작은 빌라 단지의 전체 공사를 하청이 아닌 파트너로서 맡겨주셨습니다. 아빠는 그날 집에 돌아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우리도 숨 좀 쉬고 살겠다. 아빠가 정말 잘해볼게. 그때부터 아빠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현장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하셨습니다. 직접 도면을 보고 밤에는 건축법을 공부하며 코피를 쏟으셨죠. 아빠의 정직함이 깃든 건물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지은 집은 비가 새지 않는다. 김 사장은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아빠의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지바람 날리던 공사판의 인부였던 아빠는 이제 지역에서 알아주는 중견 건설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성회비 독촉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비 오는 날 젖은 빵을 먹으며 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30살이 되던 해 평생의 소원이라며 저를 데리고 도심 한복판에 번듯한 5층 건물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두꺼운 등기 권리증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먹은 눈치밥 값이다. 이건 내가 학교에서 가난하다고 놀림당하며 흘린 눈물 값이야.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살아라. 이 애미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한 이 못난 애비의 마지막 사죄다. 권리증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의 어깨는 예전보다 작아졌고 머리칼은 어느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한 층에 작은 디자인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아빠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립니다. 이제 우리 집 식탁엔 눈치밥 대신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따뜻한 된장찌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고생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아빠는 재혼 걱정에도 손사래를 치십니다. 우리 딸 상처받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혹여나 내가 재혼해서 내 마음 상하게 할까봐 나는 평생 너랑 이렇게 살란다. 아빠의 그 지독한 헌신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녀의 이 소박하고도 값진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건물 입구 쪽에서 낯익은 그러나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는 묘한 기운의 여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었지만 낡아 빠진 구두, 잔뜩 부풀린 머리 모양 아래로 보이는 욕심 가득한 눈매. 그녀는 건물 외벽을 손으로 훑어보며 마치 자기 것인 양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제 작업실 창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 제 눈매와 똑 닮은 그러나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눈동자. 나를 낳아준 뒤 먼지 구덩이에 던져두고 떠났던 그 여자가 25년 만에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건물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 여자는 이미 카페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직원을 다그치고 있더군요. 여기 사장 언제 내려온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기다리게 해? 제가 다가서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얼굴은 소름 끼치도록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 눈에는 아빠를 닮은 선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길 바랐건만 그 여자의 눈에는 오로지 돈 냄새를 맡은 짐승의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너, 지영이 맞지? 어머 세상에. 내 새끼, 정말 내 새끼 맞구나. 여자는 다짜고짜 일어나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역한 화장품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여자를 밀쳐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아는 척 하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차가운 반응에도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쩜 피부치를 몰라보니? 나다 내 엄마. 너 100일 때 눈물로 떼어놓고 밤잠을 설쳤던 내 친엄마란 말이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자신은 속아서 따라간 것뿐이며 지난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금가락지까지 빼앗아 달아나던 그 여자의 뒷모습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식당 설거지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러다 몸은 다 망가지고 이제 갈 때도 기댈 곳도 없는데 소문을 들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번듯한 건물주가 됐다고. 이게 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도운 거야. 여자는 살이 투실투실하게 오른손으로 제 명품 가방을 슬쩍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부모를 거두는 게 천륜 아니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동안 애미 못 보고 산 세월 보상해야지.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냐? 이 건물 한 층만 나 내주고 매달 생활비나 좀 챙겨주면 된다.
나 이제 늙고 병들어서 혼자서는 못 살아. 저는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사판에서 흙바람을 마시며 설탕물을 먹을 때 이 여자는 어디서 무얼 했을까요? 내가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당하며 화장실에서 울 때 이 여자는 누구와 웃고 있었을까요? 아빠가 다친 다리를 끌고 밤낮으로 망치질을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을 했을까요? 아줌마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낳았을지는 몰라도 나를 키운 건 공사판의 시멘트 가루와 아빠의 피눈물이었어. 당신이 받을 보상은 25년 전 그 외제차에 실려 이미 떠났어.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해졌죠. 매일같이 제 작업실 앞에 와서 통곡을 하고 지나가는 세입자들에게 내가 이 집 건물주 애미인데 딸년이 나를 굶겨 죽이려 한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아빠의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여자가 떠나던 날의 트라우마가 다시 아빠를 덮친 것이죠. 아빠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우셨습니다. 지영아, 그 여자가 왔더구나. 내가 부족해서 너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게 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는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또다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가 던진 천륜이라는 비수가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아빠의 심장을 다시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혹여나 재판이라도 걸리면 제 이름에 먹칠이 될까봐 돈 몇 푼 쥐어주고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괴물 같은 여자는 단순히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녀가 쌓아온 25년의 신뢰와 평화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아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 이번에는 내가 아빠 지킬 거야. 저 여자가 흘리는 건 눈물이 아니라 독이야. 절대로 한 푼도 줄 수 없어. 내가 끝낼게. 아빠는 그냥 나만 믿고 기다려줘. 여자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건물 앞 보도블록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물주 딸이 친엄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한다며 거짓 찌라시를 뿌려대기 시작했죠. 아빠는 그 여자의 그림자만 봐도 몸을 떨며 공황 상태에 빠지곤 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노년의 아빠에게 그 여자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악몽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공사판 합판 위에 누워 설탕물을 받아먹던 무력한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난 25년간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빠가 저를 키우기 위해 전전했던 이웃 아주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그분들은 여자의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독한 년이 어디라고 여길 와? 우리가 증인 서줄게. 내 아빠가 피눈물 흘리며 너 키운 거 우리가 다 봤다. 저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여자가 아빠의 재산을 절취해 달아났던 당시의 정황, 그리고 지난 25년간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끊었던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조용히 한정식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식사라는 이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여자는 제가 드디어 굴복한 줄 알았는지 잔뜩 힘을 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고기를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으며 여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죠. 그래,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진작 이럴 것이지. 일단 내가 머물 오피스텔 보증금부터 내놓고 내일부터 생활비 입금해. 알겠니?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죠. 돈봉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부양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소장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나랑 장난해?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잘 들어. 당신이 나를 낳은 건 생물학적 사실일 뿐이야.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25년 전 당신은 나를 유기했고 아빠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어. 여기 이웃 아주머니들의 증언서 보여? 당신이 한 번만 더 내 근처나 아빠 회사에 나타나면 나는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과거의 범죄 사실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법적으로 당신을 매장할 거야.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효도야. 이 밥값은 내가 낼 테니 다 먹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여자는 식당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식당 문을 여니 밖에는 어느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커다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아빠였습니다. 지영아, 끝났니? 춥진 않아? 아빠는 제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빠의 어깨는 비에 젖어가면서도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는 그 익숙한 배려. 저는 아빠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그 누구도 우리 평화 못 깨트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사줄게. 아빠는 허허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빠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흙먼지를 마시며 버텨준 사람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빠와 함께 노을을 보며 걷습니다. 공사판 먼지 속에서 시작된 우리 부녀의 여정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숲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키워준 건 이름 모를 여자의 피가 아니라 우리 아빠의 거친 손마디와 그 손에 들려있던 눅눅한 소보로빵이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지 섞인 설탕물을 먹이며 딸을 키워낸 아버지의 거친 손,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세상의 편견을 견뎌낸 딸의 마음. 어쩌면 그들이 지켜낸 건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단단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처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의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오늘 두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껴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지만 비 오는 날 말없이 젖은 우산을 내밀어주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누군가에게 혹은 고생하며 자식을 키워낸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마음의 표시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썰 기록소였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